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입니다. 오늘이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이 끝은 또 다른 시작인 만큼 다가오는 봄, 내 계좌도 따뜻한 수익률로 온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빅사이클이 오늘도 다른 곳에서는 들으실 수 없는 깊이 있는 섹터 이야기부터 또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주실 목요일의 파트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날 인사드리죠. 박원재 파트너입니다. 네, 굉장히 또 간결하고 심플하게 인사해 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인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파트너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세 글자 파트너님의 성함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소통, 실시간 채팅 통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장에서 상승 그리고 하락한 종목 순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네, 1위는 지난해 5월 호반그룹에 인수된 대한전선이 꿰찼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세에 더해서 호반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는 소식이 겹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고요. 이어서 구리 관련주 대원전선 역시 상승률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우글로벌은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되면서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이스타항공을 놓친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을 뛰어든다라는 소식에 쌍방울이 장 막판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코스피 하락률 탑5 종목 보시죠. 네, 수소 관련주 평화산업과 GMB코리아, 평화홀딩스가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률 1, 2, 3위에 자리를 했고 8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맞은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관료주로 꼽히는 삼부토건이 3%대 약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탑5 종목 보시죠. SL바이오닉스가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 상폐의 우려를 해소한 데다 미 연방의회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4차 산업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진과 5G 투자 본격화에 나서자 우리 넷이 26% 넘게 오르면서 상승률 2위 자리 기록했고요. HFR도 14%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TJ미디어는 영업시간 제한 폐지 검토 소식에 23%대 강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값 급등으로 서민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에 비료 곡물 관련주 누보는 또다시 15%대 상승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탑5 종목 보시겠습니다. 정리매매 넷째 날인 한프, 어제에 이어서 낙폭을 키우며 코스닥 하락률 1위 기록했고요. 수소차 관련주 JNK 히터 역시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10%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의 상승과 하락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파트너님과 함께 보다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슈도 협상 관련해서 엎치락뒤치락 계속하고 있고요. 또 간밤새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부진하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다행히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맞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복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 시장이 좋은 듯 하면서 좀 답답해요. 뭔지 모르지만
회복되는 것 같은데 순환매는 빠른데 내 것만 비껴가는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른 거는 어제 우리 시장이 안 올랐기 때문이고요. 요즘 시장이 좀 어려운 게 엇박자가 좀 많이 납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서 기대감을 갖고 우리 시장을 바라보면 우리는 안 오르고, 미국 시장이 빠져서 또 불안한 마음에 출발하면 오늘처럼 또 우리 시장은 올라요. 결국은 자리가 중요한데 지금 자리의 위치를 보시면은 1월 달에 연준발 긴축 위기로 크게 빠진 이후에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회복이 우리는 좀 떨어지죠.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은 저점을 깨놓고 빠른 회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시장만 뭔지 모르지만 고구마를 몇 개 먹은 듯한 답답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투자자가 이럴 때 실수하기 쉬운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마음이 좀 급해져요. 계좌가 좀 성과가 안 나오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고 싶은데 눈앞에서 계속 번쩍거리기는 하고, 그래서 쫓아가 보면 또 물립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지 지금 딱히 주다 이렇게 내놓을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좀 구별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포지션이 장기 성향으로 갖고 갈 거냐 아니면 단기에 발빠른 매매를 할 거냐를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자금을 비중을 좀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결과적으로 잘못되는 거는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는 항상 사전에 계획된 행동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행동이 내 계획된 것이 매매라면 그 계획된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하면 되고요. 투자라면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게 대체로 계획이 없이 혼용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경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좀 연말까지 또는 여름까지 길게 보고 흐름에 맞는 종목을 하고자 했는데 시장이 계속 빠른 순환매를 가다 보니까 묶여있는 거 팔아가지고 이쪽 얼른 갔더니 또 바뀝니다. 하루 이틀이 안 가요, 요새. 그래서 그런 매매는 하면 안 된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이 안전한 투자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장이 순환매만 빨리 돌고 네. 주도주가 없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추세의 연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추세의 연속이 없는 시장에서는 내 눈이 보여서 따라가면 늦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곧 잡힐 것 같지만 손 안에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숙달되거나 훈련된 트레이더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내가 그런 것에 훈련이 안 돼 있고 잘 모른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크게 방향이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 돌아가면서 주춤주춤 자기 순서가 와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최근의 시장을 보면은 한번 요걸 보시죠. 네. 차트를 보시면 1월 달에 빠진 이유는 연준발 긴축이었어요. 올라가면서 한시름 더 나했는데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죠. 그리고 뭐 굉장히 불안해서 이게 떨어진다, 2,400 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왔죠. 자, 이 시장을 다시 이게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것과 이제는 추스려서 올라간다라는 쪽을 본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추스려서 올라간다는 쪽으로 보는 게 아마 확률이 높을 겁니다. 여전히 매크로는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오늘 뭐 중국 상해 셧다운 한다래지, 물류 다시 대란 난다래지, 뭐 우크라이나 협상은 되는 듯하다 안 된다래지. 그거 계속 해왔던 거 아닌가요?
무너질 장이었으면 여기서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무너지고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이런 모든 거를 시장이 받아들이고 이제 시장은 다음 스텝을 밟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수급이 여전히 안 도와줘요. 외국인이 여전히 사지를 않습니다. 시장이 좀 확 올라가려면은 외국인이 5천억, 1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이제 1분기가 지났으니까 2, 4분기에는 자산 리밸런싱의 전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기대해 보면서 주도주는 결국 외국인이 들어와야 형성될 확률이 많고요. 그 이전에는 빠른 순환매만 갈 텐데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선거 끝나고 올렸던 흐름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대형주는 외국인 매매와 관련이 있으니까 탄력이 떨어지고 중형주와 소형주의 모습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종목장이 도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종목이 코스피보다는 월등히 우월한 위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비중의 문제예요. 중장기적으로 내가 대형주를 가지고 연말까지 보겠다 하는 자금은 그대로 갖고 가면 장기 포지션 자금은 그대로 갖고 가면 되고 내가 발빠른 매매로 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라면 그중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덜어서 지금 움직임이 빠른 거를 길목 지키게 하는 전략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3월 말까지가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네. 이 기업들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뭐 관리 대상 종목에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유예 신청한 기업들도 있으면은 네. 그 유예 신청을 업체 사정에 따라서 한 일주일에서 10일까지 유예를 둡니다. 근데 만약 그 오늘까지 지출이 안 됐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그런 기업에 투자할 일은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다. 그 종목을 갖고 있던 종목이 아직 감사 보고서 지출이 안 됐다. 그러면 계속 팔로업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기업이 지금 계속 연속 적자가 났다 할지 아니면은 재무제표에 회복하기 힘든 데미지가 입었다 할지 이런 문제라면은 빠른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나 아니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해외 공장에 실사를 못 나갔다거나 이런 문제로 지체되는 거라면은 그거는 본인이 본사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나가야 돼요. 어쨌든 감사보고서 제출이 안 됐다는 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 기간 내에 안 되면 의견 거절이나 뭐 이렇게 되면 거래 정지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다가 상장 폐지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추적해서 지금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래 정지당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될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또 급등한 종목들 가운데는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도 있지만 뭐 부채 비율도 높을 수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감사 보고서 미제출 기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상승 사이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를 보는 눈 빅사이클, 앞으로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게 될 상승 사이클 업종은 무엇일지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철강 업종에 대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철강 업종 또다시 가져와 주셨거든요. 앞서서 시장을 짚어주실 때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지금 철강 업종이 좀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럴 확률이 꽤 높다고 봐요. 네. 꽤 높다고 보는 근거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시간에. 네. 최근에 계속 갖고 오는 이유는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이 매일매일 발빠르게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방향을 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직하게 끌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주식불패방은 대체적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냥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아마 주도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 민감주라 하면 가격 전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섹터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수혜를 받을 업종들. 그래서 왜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이게 비슷한 게 작년 봄에도 한번 있었어요. 한번 종합지수랑 한번 연결을 해서 볼게요. 종합지수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 재작년 연말에 동학개미 운동 때 슈팅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작년에는 그냥 제자리에 있었어요. 1월 달의 고점과 6월 달의 고점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수는 정체하다가 가을쯤에 연준에서 일시적이 아니다 이러면서 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새벽부터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빠졌죠. 그러면 작년 한 해는 지수가 그냥 제자리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작년에는 순환매가 주도주가 있었어요. 뚜렷하게. 그게 처음에 나온 게 이 3월 달부터 5월 달 봄 사이에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왔죠. 이때가 어떤 시기냐 하면 미국 채권이 0.8, 0.9에서 갑자기 1.7로 뜁니다. 이런 시기에요.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가 왜 오르냐 하면 경기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회복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금리가 빵 뛰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때 다른 모든 것들은 쉬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가 움직였어요. 그 대표적인 게 보여드렸던 철강이 이때 보시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철강이 이때 이런 움직임을 보이죠. 쭉 올라가. 이게 봄이에요. 철강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화학 섹터도 작지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도 움직이죠. 이게 다 경기 민감 업종이에요. 그 다음에 건설 똑같죠? 움직이죠. 이때 집중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패턴이 나왔는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요. 이것도 좀 확실하게 좀 짚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한다는 거는 틀림없이 경기 정점에 대한 신호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건 장기 금리는 경기에 연동을 하고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 때는 통상 단기 금리가 빨리 반영을 해서 단기가 빨리 올라요. 그런데 장기 금리는 장기 금리 전망에 대해서 연동을 하니까 정책 금리가 빨리 오는 것보다 더 빨리 안 오를 수가 있죠.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러면 이게 왜 경기와 연동이 되느냐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신용 창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신용 창출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통화 발행을 빵 하면은 이거는 넉넉치 않은 돈을 발행을 하죠. 그럼 이걸 커머셜 뱅크에서 받아서 이거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커머셜 뱅크는 대출 구조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니까 이걸 님브라라는데 예대 마진, net interest rate, 이걸 예대 마진을 먹는 건데 자 단기 자금이 올라오니까 조달 비용은 올라가고 내가 운영하는 자금은 떨어지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마진이 줄게 되죠. 그러면 커머셜 뱅크에서는 대출할 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내가 투자가 필요해서 나 시설 자금 투자하게 대출 좀 해줘 그러니까 은행에서 깐깐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갑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금리가 같이 오르면서 역전되는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게 네.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경기가 확장이라는 얘기하고 이거 동의어예요. 경기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정책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경기가 꺾인다, 그럼 금리를 올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책 당국은 경기 조절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중앙은행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당연한 얘기로 물가 안정의 본원적 기능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경기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보는 게 고용 창출까지 중앙은행의 역할이 많아졌는데 이 이율 배반적인 목표 중에서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중앙은행은 가중추를 두는데 지금은 물가가 우선이라서 올리는데 이 경기를 계속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경기가 꺾일 것 같은 금리를 못 올려요. 그게 2018년도에 나타났죠. 금리 올리다가 경기가 꺾어지니까 sorry, 우리가 실수했어. 그러고 다시 금리를 낮추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기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구나.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작년 봄에 나타났던 현상이 리바이벌 될 확률이 꽤 있겠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가설입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해지는 게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지표라든지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 지표를 제일 많이 보죠. 고용 지표라는 건 네. 기업들이 경기가 꺾어지는데 채용 안 하죠. 선행 지표가 돼요. 네. 근데 미국 지금 고용 팔팔 끌어오르죠. 네. 실업률 최저고. 네. 완전 고용 상태예요. 네, 근데 고용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전 고용에 달성을 했지만 물가 안정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은행은 물가도 안정시켜야 되고 네. 고용도 안정시켜야 되고 네. 경기도 진작해야 되고 네. 다 있는데 네.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물가가 너무 단기간에 폭등을 하죠. 예. 작년에 이걸 일시적이라고 계속 시장을 달랬죠. 네. 근데 태도가 9월부터 바뀌죠. 네. 일시적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이 바뀌어요. 네. 템퍼러리가 빠져요. 그러다가 11월 달에는 급기야 뭔 얘기까지 나오느냐면 긴축 얘기까지 나와요. 네. 원래 이게 과거에 왜 우리가 증시가 어렵냐면 똑같은 시나리오로 가는 적이 없어요. 경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디펜던시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연준위원이라면 지금 뭘 우선시할 거냐? 지금은 누가 봐도 물가의 급등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올라왔죠. 이건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임금 상승 모든 게 맞물려 있는데 이걸 방치하면은 뭔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실질금리와 명목금리의 괴리가 너무 벌어져서 그러면 시장이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명목금리가 맞춰주든지 실질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실질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금리를 빠르게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의 정책은 1순위가 야 일단 이 갭을 좀 좁히자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살피냐 하면 경기가 꺾일 만큼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0.2에 올렸고 그 다음에 0.5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총량은 그게 중립금리인데 중립금리는 어차피 2.5에서 3.0 사이예요. 그러니까 조삼모사로 올해 세게 금리 인상을 하면 내년에는 작게 가는 거고 결국 나눔의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너무 매크로에 그렇게 집착돼서 시장을 보면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지금은 경기 확장 국면이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좀 있다. 다만 경기는 꺾일 수 있어요. 경기가 꺾일 시점에 되면 시장은 꽤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통상 그게 과거 시뮬레이션 보면 빠르면 6개월에 길면 36개월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일반 투자자가 타이밍을 잡겠다고 나선다는 건 투자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맞는 기업이 있으면 갖고 가면 됩니다. 투자자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중심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시황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결국 철강 쪽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 봄에 금리 인상기 때 경기 민감주가 움직였는데 지금이 그때와 많이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겁니다. 같은 경로를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유사한 경로를 간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경로를 그릴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강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는 계속 이렇게 빠졌어요. 이 빠진 이유가 피크아웃이라고. 수익이 더 칠 수 없다 그랬는데 과연 그런지 그거를 오늘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타픽 종목까지 이어가 볼게요. 네, 저는 오늘 또 궁금한 게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지금 상승 업종이 이 철강 업종 외에도 또 다른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하면은 여러 종목도 있을 텐데 철강 업종을 또다시 가져와 주신 이유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섹터가 경기 민감 섹터가 몇 개 있어요. 반도체도 경기 섹터고, 네. 철강도 섹터고, 조선도 섹터고, 건설도 섹터고. 네. 근데 이미 제가 올해 방송을 통해서 순환하면서 계속 이 사이클만 돌았어요. 철강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철강을 계속 하는 이유는 자꾸 마무리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네. 이 시간 배분이 잘 안 돼서 네. 오늘도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총정리 시간이네요. 그렇죠. 먼저 자료를 했는데 자료가 안 띄워지고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철강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도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철강을 봐요? 왜냐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누가 좋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럴 수 있겠는데라는 게 이해가 된다면, 동의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 행동을 할 수가 있죠. 네, 오늘 이해시켜 주시죠. 네, 그래서 예, 아까 얘기한 대로 피크아웃이라 그러는데 1사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작년보다 1사분기는 비수기입니다. 2사분기부터 성수기 들어가요. 철강의 전방 산업은 건설이 제일 높아요. 건설이 한 50%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기계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건설은 겨울철에 잘 안 하죠. 그래서 1사분기가 비수기고 2사분기부터 성수기로 들어가니까 이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근데 1사분기가 작년 1사분기보다 증익이에요. 그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는 계속 피크아웃돼서 작년이 피크고 못 넘는다고 해서 떨어졌는데 이게 과연 올해의 피크아웃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새 원자재 값은 통제불능으로 올라요. 당연히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철강은 심플합니다. 철광석과 연료탕을 고로에 집어넣고 태워서 센 물을 뽑아내는 건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가격 전가를 못하면 철강회사는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런데 가격 전가를 다 합니다. 가격 전가를 다 하는데 요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난 시간에 못했어요. 가격 전가를 하는데 지역별로 다 틀려져요. 철강은 품질 차이가 안 나요. 어느 지역에서 쇳물을 뽑아내도 어차피 철광석과 석탄 떼가지고 쇳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럼 같은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2020년부터 보면 가장 가격이 센 게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센 게 요게 유럽 쪽이에요. 그 다음에 베트남, 중국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요 정도가 대한민국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면은 당연히 그 무역을 통해서 이게 균일가가 돼야 되잖아요. 단일가. 제품 차이도 없는데. 벌어지는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래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미국에서 중국 철강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사상 최대의 가격을 구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입 쿼터를 제한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수입 쿼터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풀어주고 있죠. 결국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동안 40년 동안 잘 유지됐던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가 멈추고 이제는 탈세계화가 이제 일반적인 커먼센스가 되는 시대로 왔습니다. 비싸도 그냥 내 땅에서 내 지역에서 만든 거 쓸 거야. 이게 철강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죠. 문제는 또 있어요. 뭔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주요 철강사들의 컨센을 뽑아온 건데 보시다시피 미국 뉴코나 US 스틸은 가격 전가력이 그대로 다 한껏 먹으면서 이익 증가가 3배에서 5배가 나요. 인도나 유럽에 있는 아셀로미탈은 한 2배에서 3배. 포스코는 그냥 2배입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전가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 내용인데 전 세계에서 잉여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이었고요. 그래서 중국 중심으로 철강은 볼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그걸 안 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잉여 생산을 뽑아내는 국가가 몇 개 안 돼요.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유럽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뭐 이 정도밖에는 인도가 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터지면서 자, 전쟁을 터졌다는 건 이건 뭐죠? 철강제의 엄청난 수요입니다. 복구해야죠. 예, 재건해야죠. 엄청나게 철강제 수요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추기한 철강 수요는 틀릴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은 올해 인프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묶여있던 자동차가 반도체 쇼티지가 풀리면 자동차가 늘어나겠죠? 자, 수요단이 변할 확률이 많은데 공급단은 공급이 안 돼요. 공급할 데가 없습니다. 이 수요 공급의 브리치를 과연 누가 해결할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가격 전가가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원자재가가 올라서 내가 떠안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죠? 자동차 부품, 휴대폰 부품사들은 가격 전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마진 압박을 무지 받습니다. 그런 기업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철강제는 가격 전가가 다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여태까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이후에 철강제는 중국이 매월 1,000만 톤에서 2,000만 톤씩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심지어는 1억 5천만 톤씩 중국이 바깥에 던졌는데 이걸 이제 안 한다.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국가들은 기회가 오는 거죠. 이게 이번에 양회에서 중국이 철강 발전 방향을 한 건데 소재를 자기들이 쓰고 철강 분야는 집중도를 제고해서 고품위로 하겠다. 그리고 탄소를 안 나오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고부가 철강 제품을 제고한다. 그러니까 품질 높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중국은 그냥 야적장 수준에서 그냥 굴뚝 하나 만들어 놓고 재련하는 그런 재련소도 많았는데 그런 거 다 폐지시키겠다. 확실히 이번에는 중국이 수량 통제를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조강량을 통제한다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중국이 생산량이 전 세계의 50%에서 53%까지 되는데 이게 통제가 된다면 결국 중국이 이번에 상해 봉쇄를 하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건설을 꺼내들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 철강 수급이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할 확률이 많습니다. 요새 쇼티지가 계속 많이 나오죠. 비철금속 이런 게 계속 쇼티지 나면서 니켈 파동, 무슨 뭐 이런 파동들이 많았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도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광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내가 말한다 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전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철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가격 전가를 통해서 미국 쪽의 주가는 굉장히 빨리 올랐어요. 거의 올 들어서 100% 올랐습니다.
US 스틸은 우리 주가는 오히려 빠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 있죠. 여기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쿼터예요, 쿼터. 우리가 미국으로 쿼터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어차피 한 1,700만 톤의 잉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수출 물량으로 얹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안 밀려 들어온다면 결국 가격 협상을 통해서 전방이 다 좋아요. 건설 좋죠? 자동차 좋죠? 조선 좋죠? 기계 좋죠? 가격 정가가 원활히 된다면 철강이 피크아웃이라 해서 이렇게 눌릴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철강을 마무리 짓자면 수요와 공급단에서 공급은 막혀 있고 수요는 전쟁, 인프라 투자 이런 걸 통해서 열려 있고, 그래서 올해 2% 정도의 철강 수요 성장을 예상하는데 아마 수요 예측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보시면 포스코 주가를 한번 볼게요. 철강 대표주는 포스코니까. 포스코 주가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주가가 과연 맞는지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옛날 2000년도 최고 피크를 찍었을 때 76만 원, 이때 할 때 영업이익이 6조였어요. 작년에 9조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반토막이에요. 이때는 계속 간다는 시장의 컨센이 있었고, 지금은 이거는 꺾일 거야라는 컨센인데, 컨센은 수시로 바뀝니다. 상태가 조금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빠지기는 어렵고, 주식은 내가 틀려도 타격이 없고 맞으면 업사이드가 큰 걸 찾는 게 주식인데, 지금 철강제가 좀 그런 모습에 가까이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철강업합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중국 상하이가 봉쇄가 되면서 국내 철강주 반사수혜를 입었었습니다. 고철 구매가는 톤당 70만 원 넘어서면서 1년 새에 2배가량 오르기도 한 상황인데요. 국내 철강사들도 유통가격 중심으로 3월 그리고 4월 주요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2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 철강 가격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최근 7년여 들어서 굉장히 최저치까지 떨어진 이 엔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국내 철강 업종의 수출력 약화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내다보세요? 총량을 봐야 돼요. 당연히 일본 엔화가 되면 일본 엔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자동차하고 철강이 네. 대표적으로 피해를 볼 거예요. 네. 그런데 자동차는 나름대로 이제 전기차 이전 플로우로 승부를 볼 거고, 네. 철강은 미국 시장 쪽만 보면은 일본 우선순위로 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유럽 쪽의 쇼티지나 유럽 쪽의 쇼티지가 나서 아시아, 인도 쪽 물량이 유럽으로 넘어가면 고로가 아예 없는 국가들은 철강제를 구할 데가 없죠. 결국 총량으로 봤을 때 아까 전 세계의 2% 성장이 된다는데 이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공급할 데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철강은 ESG, 탄소 중립 때문에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있는 회사도 증설을 못 하는데 누가 새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네, 총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세아제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탑픽 종목도 또 동일하게 가져와 주셨네요.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아제강을 지난주도 뭐 짧게 하다 보니까 못해서 세아제강을 보는 관점은 가장 큰 게 해상 풍력이에요. 사실은 세아제강 하는 거는 이제 유정형 강관, 건설용 구조관, 배관제 이런 걸 쓰는데 이게 탑픽이죠. 그런데 새로운 성장 동력인 영국의 해상 풍력 업체를 2020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동 들어가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세아제강 지주를 환골탈퇴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들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은 세아제강 자체의 본업을 보면은 이건 당연히 유정령 강관이 90%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보면 돼요. 이 자회사 중에서 그 판재료를 하는 게 있는데 일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주로 강관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강관은 기본적으로 미국 에너지 산업과 연동이 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에너지 패권 싸움이 진행되면서 진행되는 게 유럽 쪽이 항상 문제가 돼요. 유럽은 그동안에 러시아의 가스를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미국이 지울라래죠. 그리고 그거를 미국이 지금 해주겠다래요. 그러면 미국이 해주려면 당연히 셰일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셰일을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규제를 통해서 투자를 못하게 많이 막아놨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100불이 넘는데 셰일 리그가 폭발적으로 늘지를 않습니다. 시장 기능만 본다면 지금 리그스 파내면 파낼수록 돈이 돼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규제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유럽에다가 LNG를 수출하려면 결국 파내야겠죠. 이건 그냥 규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늘어나죠? 리그수가 늘어나고, 리그수라는 건 유정령 강관을 그냥 파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쿼터 제한을 통해서 지금 세아제강이 이전 2017년, 18년도에 수출했던 물량이 400만 톤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게 풀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유가 생산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이게 올라올 수 있고, 이 베이커 휴즈 원유 시치 기수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유가 대비해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으로 올라와요. 그렇지만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가 신재생을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LNG도 결국 러시아 거 안 쓰고 미국 걸 써도 가격이 파이프보다는 당연히 비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려면은 싸게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봐야 되고, 유럽은 더더욱이 신재생에 치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세아제강 지구가 인수한 그 회사가 영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풍력은 이제 대체적으로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이 있는데 앞으로는 해상 풍력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풍력 효율을 저울질하는 거는 풍력은 대체로 구조가 아주 심플합니다. 터빈 뒤 앞에서 블레이드라고 바람개비가 있어요. 바람개비가 있고 그걸 세우는 탑이 있고 그걸 하부 구조대에서 지지대를 하는데, 풍력의 효율은 이 바람개비의 길이에서 나와요. 근데 육상은 물리적 제한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게 한 4메가와트 정도의 풍력 블레이드인데 해상 풍력으로 넘어가면 이게 길이가 한 12메가와트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해상 풍력이 주된 풍력 타워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풍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뭐 이쪽 북해권 바람이 부는 이쪽 지역인데, 이쪽이 영국이 지금도 풍력이 많은데 앞으로도 지금 설치한 거에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설치할 계획이 있고, 독일도 이제 그동안 LNG 기조로 갈라에다가 이게 지금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신재생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세아제강 지주가 인수한 회사는 이제 세아제강 지주가 하는 게 하부 구조물이에요. 하부 구조물은 타입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아제강 지주가 하는 게 모노폴리 타입이고, 우리가 이제 SK에서 인수한 삼강 MNT가 있죠. 삼강 MNT가 하는 거는 용어를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제키 타입. 제키 타입을 하고 좀 심해 바다는 트리포드 타입으로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모노폴드 타입이 주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해상 풍력 시장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권으로 많이 진출이 될 텐데 아시아권에선 대만과 베트남과 중국이 아마 굉장히 많이 양적으로 성장할 건데 이쪽도 이미 세아제강지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넘어들면은 이쪽 풍력타워에서 나오는 매출이 대단히 기대될 만큼 나올 거고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강관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 나와서 작년에 한번 네, 근데 생각해 또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 앞서서 이제 규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이제 바로 어제죠. 30일에 화상회담을 가졌죠. 관세 부분과 관련해서 화상회담을 가졌는데 미국이 이 철강 업종의 관세에는 EU 그리고 뭐 영국이라든지 일본과는 관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합의를 이뤘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과만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좀 내다 보시는지. 협상은 네. 고정된 게 아니에요. 진행되면서 쿼터는 자기가 부족하면 누가 아쉽죠? 써야 될 놈이 아쉽죠. 네. 공급하는 쪽은 못 팔아서 아쉽긴 한데 네. 없는 사람은 갖고 와야 되죠. 어서 갖고 오든지. 하지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좀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딴 데는 입장인데요. 우리는 쿼터 조절을 했고 네. 딴 데는 가격 조절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 그게 공정한 게 맞아요. 다만 네. 우리는 쿼터를 조정받은 거를 네. 뭐 제가 볼 때 쿼터 풀어줄 확률이 많아요. 쿼터 풀어지면 그러니까 협상을 뉴스플로를 볼 때 잘 봐야 되는 게 그 이면을 잘 안 보면 네.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또 이제 파트너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는 이 설명을 잘 듣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정보를 잘 분석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탑픽 종목에 대해서 차트 보고 설명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그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본격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반영되기 직전까지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작게 올라온 건 아닌데 그만큼 이익 성장도 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익 성장이 더욱 폭발적으로 나올 모멘텀이 있으니 지금부터 관찰하기 좋은 종목으로 꼽아두고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톡방으로 들어오십시오. 톡방에 들어오면 오늘 방송에서 다 녹여드리지 못한 거는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1시간으로도 제한적인 만큼 또 많은 내용을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은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상담을 모든 불법 행위를 저희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